네, 먼저 그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의 주제는 스마트 항만 생태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데, 부제가 이제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 사례, 스웨덴의 사례를 가지고 스마트 항만 생태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보고 좀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반에 그 본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항만재생의 양상과 스톡홀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론에서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를 6가지 맥락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구현된 이제 하마비 허스타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생태 도시인 하마비 허스타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제 현재 로얄 시포트는 마무리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과 그리고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통상 사용하는 항만재생, 수변재생, 도시재생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개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에서처럼 일단 범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정의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항만재생은 산업기반 시설인 항만과 주변의 활성화를 의미하고, 두 번째 수변재생은 바다와 강, 호수를 포함한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재생은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일단 그 개념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그 최근에 이제 항만재생과 수변재생과 도시재생의 양상을 보면 세 가지의 개념을 별도로 보기보다는 다분히 융합적인 개념으로 합쳐서 이제 보는 그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개념을 점차 더 확장하고 진화해서 결국은 항만재생과 수변재생을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해양 친수도시라는 개념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친수도시라는 것은 도시재생의 개념을 결국 항만재생과 수변재생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북유럽 도시들이 유럽에서도 특히 이 해양 친수도시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스톡홀름이 선봉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스톡홀름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톡홀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스웨덴의 지정학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은 스칸디나반도에서 가장 큰 국가로 현재 인구는 이제 1,0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노르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제 발트해를 중심으로 핀란드, 그리고 남쪽에는 덴마크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인 스톡홀름은 남동쪽에 자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에서 통상 우리가 이제 스톡홀름이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트로폴리탄, 즉 광역 스톡홀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역 스톡홀름은 대략 인구가 현재 240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스톡홀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시티 오브 스톡홀름, 그래서 시내 중심부만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 스톡홀름 시티 오브 스톡홀름은 14개의 구로 구성이 되고, 현재 인구는 95만 명 정도를 이제 어 95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서쪽의 경우는 멜라닌 호수, 동쪽은 이제 발트해와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이제 스칸디나비아 특성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스톡홀름은 이제 최대 무역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항만 도시의 특징을 지닌 스톡홀름이 20세기 후반에 이제 도시가 팽창 성장하면서 여타의 산업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극심한 쇠퇴와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도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20세기 후반부터 하게 되는데, 특히 스톡홀름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공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이 어떤 노력을 이제 했는지 두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2030과 비전 204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비전 2030은 상당히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세 개의 챕터에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재다능하고 충분한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과 성장, 세 번째는 시민들의 스톡홀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각각의 아이들이 29살, 34살, 26살, 즉 이 정책을 수립하는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사는 도시들, 이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스톡홀름이 2006년에 이제 이 정책을 제정하면서 2030년에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참고로 스톡홀름은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좀 그 상당히 좀 혁신적인 비전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나서 2030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어, 성과를 보일 때 다시 2040이라는 정책을 수립해서 2040의 경우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통합도시, 두 번째가 친환경 스마트 도시, 세 번째가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한 스톡홀름, 그리고 네 번째가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한 스톡홀름.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40의 경우는 부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 즉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런 모든 맥락들을 정교하게 연결을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이제 스톡홀름이 기본적으로 21세기 초반에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정책들입니다. 이런 비전 2030과 2040을 통해서 수립한 정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하마비 허스터드와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하마비 허스터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목차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하마비 허스터드가 일종의 초기 단계의 어떤 테스트베드의 성격을 갖고 이것이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마비 허스타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톡홀름에서 남쪽에 이렇게 남쪽 수변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하마비 허스타드는 이제 1994년부터 공사에 착수를 해서 코로나 기간이 2020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쪽에 약 60만 평 부지에 산업 부지에 약 3만 명을 위한 이제 공동 주거 단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녹지와 굉장히 넓은 녹지와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규모의 어, 커뮤니티 클러스터형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마비 허스터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마비 허스터드의 경우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이 자랑하는 생태 도시 모델인 이제 신비오시티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것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비오시티는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친환경적인 건축 디자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조경 디자인을 통해서 에너지, 폐기물, 뭐 상하수도 관리 방식 등을 통합하는 일종의 뭐 자원 순환형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모습, 완공된 모습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배치 공간과 공간 디자인에서 뭐 최고의 친환경 성능과 공공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비 허스타드 내에서는 어느 위치에 거주하던 머물던 휴식을 취하던 간에 동일한 수준의 친환경 공간과 녹지와 공공공간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네 장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대중교통, 뭐 트램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자전거, 보행 중심의 단지 구성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친환경 주거 단지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주거, 업무, 주거, 업무, 휴식 환경이 모두 어우러진 21세기형 친환경 도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시정부 그리고 대학, 기업,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방법론까지 구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마비 허스타드의 성공이 민관 모두에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제공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축적된 자신감과 노하우가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는 하마비 허스타드의 위쪽에, 즉 동쪽에 이제 대략 71만 평 부지의 이제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이제 한참 그 공사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시포트의 경우는 지금 제가 오른쪽에 표시한 것처럼 위쪽에 요르트하겐, 중앙에 바타 함넨 항, 프리 함넨 항, 두 개의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4번으로 표시한 유류항인 로우덴, 이 네 개가 이제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제 그 위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얄 시포트의 핵심은 이 부지가 요르트하겐 위쪽에 요르트하겐 지역에 자리한 가스공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장과 대규모의 관련 시설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2011년까지 약 100년 동안 바로 직전까지 그 운영이 됐던 이런 이제 공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71만 평 부지의 이제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는 대략 3,000호의 신규 주택을 포함해서 12,000호의 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거주자 16,000명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마비 허스타드와 좀 차이가 있다면 약 18만 평에 달하는 상업 업무 공간까지 조성하는, 그래서 전형적인 복합 재생 사업, 항만 복합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하마비 호스타드와 비슷하게 먼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사업 추진에 앞서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010년에 오른쪽에 다섯 개의 그 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스톡홀름 시가 5개의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이제 로얄 시포트를 주도하는 이제 일종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이브런트 시티라는 활기찬 도시, 두 번째가 접근성과 근접성,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의 효율적 자원의 효율과 기후 영향의 최소화, 그리고 네 번째가 자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의 협상과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제가 17가지의 유엔에서 이제 그 발표한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같이 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톡홀름 시에서 제시한 5개의 지속 가능 도시 개발 프로그램이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한 17가지의 지속 가능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즉 1번을 통해서 어떻게, 2번을 통해서 어떻게 이 17가지를 실현할 것인가를 이제 그 매칭을 해서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바이브런트 시티, 즉 활기찬 도시는 유엔에서 제시한 목표 중에서 11가지를 성취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결국 유엔에서 제시한 17가지의 프로그램을 5가지로 압축된 개념을 통해서 성취하겠다. 이것이 이제 로얄 시포트가 추진되는 주요한 비전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두 번째 목표인 접근성과 근접성,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자원의 효율과 기후 영향의 최소화, 그리고 네 번째 목표인 자연의 역할 강화,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협상과 교육 등을 같은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하면 결국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는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 개발의 17가지의 목표를 스톡홀름만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지금 가장 최근의 로얄 시포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로얄 내셔널 시티 파크, 즉 국립공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워터프론트인 수변 주거 지역이 있고, 바로 그 위쪽에 산업유산 지역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합개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맨 위쪽에 이제 수변의 항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 항만 개발 지역, 이렇게 5개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까지 이제 마무리된 3개의 권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업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지도에서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에서 보면 동쪽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유산 개발 지역은 한마디로 바르타 가스베르켓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기본적인 산업용 건물의 원형과 공간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이제 교육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이제 서비스 공간들을 이제 그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가스 저장고의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콘서트홀로 지금 그 바뀌고 있고 일부는 이제 호텔로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학교와 각종 그 서비스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의 이미지는 보베르트 스토르켓이라고 하는 이제 교통박물관으로 산업유산을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위쪽 사진은 클레테르 베르켓이라고 해서 기존의 가스 공장의 그 업무용 시설을 실내 암벽 등반 코스로 개선한 것이고 그리고 아래 이미지는 버그스 커뮤니케이션 스쿨로 해서 즉 교육 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얄 시포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유산을 활용해서 기존의 이 공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그 만드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나서 바로 로얄 시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 잔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요 1단계로 마무리된 곳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서 설명드린 가스 공장의 뒤편에 주거단지가 조성이 돼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시면 넓은 수변, 그리고 외부 공간, 크고 작은 녹지와 정원, 그리고 발코니, 그다음에 이제 옥상의 비오톱 정원 등을 조성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조성된 보행로, 공공공간, 수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고 수준의 생태 주거 단지 여기에서도 특히 이제 오른쪽에 아래쪽의 이미지의 경우는 이 후사르베켄 타운하우스인데요.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특히 이제 에너지 절약형 플러스 에너지 건물로 해서 당시에 이제 건립 당시에 20개의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단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로얄 시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페리 터미널, 바타함난 페리 터미널을 이제 2016년에 5천 평 규모로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덴마크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고요. 페리 터미널은 기존의 페리 터미널이 그 물류와 승객을 같이 이동하는 이제 전형적인 터미널이었다면 새롭게 완성된 페리 터미널의 경우는 관광 중심의 승객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터미널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자체가 하나의 그 배와 같은 모양으로 항만과 어우러져서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내부 공간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페리 터미널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소개해드린 산업유산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고 터미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 세 개의 프로젝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서 스톡홀름이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의 정책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리고 방법적인 이제 그 전략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완성된 친환경 공공공간과 네트워크하는 그래서 아래 제가 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수변을 따라 조성된 녹지들을 중간에 있는 거점들과 연결시키는 그렇게 해서 공간 자체가 이제 아이솔레이트 즉 소외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톡홀름 시는 개별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별 프로젝트의 문제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이것이 이제 스톡홀름이 자랑하는 이제 일종의 가장 스마트한 항만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의 현황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현재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의 그 상황은 전체 71만 평 부지 중에서 약 28% 정도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이미 3천호가 넘는 공동주택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정리한 것을 보시면 실제는 15개의 프로젝트인데 15개 프로젝트 중에서 마무리된 것은 5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정률로 보면 이 5개 프로젝트가 50%를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로얄 시포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만은 제가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역사성과 장소성 이 두 가지는 본질적 가치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항만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관광업, 물류업, 해운업, 제조업 그리고 상업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통적인 항만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혁신산업, 첨단산업, 문화예술산업, 창조산업, 그리고 공공성과 친환경 성능을 강화한 복합항만과 스마트 항만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그램,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21세기 항만은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원동력으로 항만 자체가 자리매김한다는 것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는 바로 이러한 항만의 변화를 진화 과정을 잘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는 21세기 항만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